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장례식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복을 입은 며느리를 주방으로 끌고 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애비 죽은 건 죽은 거고 귀한 손님들 오시니까 갈비찜 푹 쪄서 상 차려놓고 가. 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며느리를 종처럼 부리려 한 시어머니, 남편마저 곁에서 비웃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서유는 울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펄펄 끓는 갈비찜 솥에 손잡이를 맨손으로 움켜쥐더니 거실 한복판으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죠. 그 잘난 밥 당신이 평생 직접 끓여 먹어. 빈털터리로 쫓겨난 서유는 과연 어떻게 시댁에 천벌을 내렸을까요? 끝까지 들으시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시댁의 넓은 주방에는 가스불 위에 올라간 커다란 갈비찜 솥에서 뽀글뽀글 기름진 국물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았고 찬바람이 유리창 틈새로 스며들어 주방 바닥 타일을 싸늘하게 식히고 있었죠. 서유는 검은 상복 차림으로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밤새 장례식장을 오가며 생긴 거스러미가 일어나 있었고 충혈된 두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서윤의 등 뒤에서 슬리퍼를 질질 끌며 걸어오는 묵직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오숙자가 실크 잠옷 위에 밍크 가디건을 걸치고 주방 문을 열며 말했어요. 야, 불새기가 왜 이래? 갈비가 퍼지겠다, 퍼져. 눈이 삐었어? 서윤이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버지 장례식 첫날이에요. 아침 일찍 빈소로 가봐야 하는데. 숙자가 서윤의 말을 가위로 자르듯 끊어버리며 혀를 찼습니다. 즉, 죽은 사람이 밥을 먹나? 산 사람이 밥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숙자는 서윤의 대답 따위는 기다리지도 않고 거실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그때 서윤의 품 안에서 3살배기 딸 하은이가 잠에서 덜 깬 얼굴로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숙자가 멈칫하더니 성큼성큼 되돌아왔죠. 숙자는 찬장 위에서 까만 한약 봉지를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봉지 안에는 숯덩이처럼 시커먼 알갱이들이 잔뜩 들어 있었고 코를 찌르는 퀴퀴한 냄새가 풍겼어요. 이리 내놔. 내가 먹일 테니까. 숙자가 하은이를 서윤의 품에서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하은이가 낯선 손길에 놀라 몸을 사납게 비틀었어요. 서윤이 다급하게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약 대체 뭔데요? 출처도 모르는 걸 아이한테 왜 자꾸 먹이시는 거예요? 숙자가 서윤의 손을 탁 쳐내며 눈을 부라렸죠. 뭘 몰라. 뼈가 튼튼해지는 비싼 약이야. 비싼 약. 지인한테 특별히 구한 건데. 내 손녀한테 좋은 거 먹이겠다는데 시어미한테 말대꾸를 해? 숙자는 하은이의 작은 턱을 한 손으로 움켜쥐고 입을 벌리게 만들었습니다. 새까만 알갱이 2개가 아이의 입 안으로 밀려 들어갔어요. 하은이의 얼굴이 쓴맛에 찡그러지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의 입꼬리로 까만 약물이 흘러내렸죠. 서윤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윤은 재빨리 하은이를 되찾아 안았고 아이의 입안에 남은 까만 찌꺼기를 손가락으로 훑어냈어요. 하은이가 서윤의 목을 꽉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숙자는 아이의 울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냉장고 문을 열어 갈비찜 양념통을 꺼내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자, 잘 들어. 오늘 점심에 민환이 아버지 사업 동료분들이 오셔. 아주 귀한 분들이야. 서울에서 일부러 내려오시는 거라고.
서윤이 울고 있는 하은이의 등을 토닥이며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오늘 우리 아버지 장례식이에요. 제가 빈소를 지켜야 한다고요. 숙자가 양념통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한 톤 올렸습니다. 네 애비 죽은 건 죽은 거고, 이따 점심에 귀한 손님들 오시니까 갈비찜 푹 쪄서 상, 떡 벌어지게 차려놓고 가. 잡채 전에 국까지 12시 전에 다 돼 있어야 해. 알았어? 서윤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이 서윤의 귓속을 뚫고 머릿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어요. 턱 근육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었고 코끝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숙자는 서윤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한 채 가디건 소매를 탈탈 털며 돌아섰습니다. 귀 멀었어? 상 차리랬잖아. 밥 한 번 제대로 못 해놓으면 그때는 나한테 혼나, 진짜. 서윤은 가스레인지 위에서 뽀글뽀글 끓고 있는 갈비찜 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커다란 무쇠솥 안에서 기름진 국물이 펄펄 끓으며 뜨거운 증기를 내뿜고 있었어요. 서윤은 하은이를 조심스럽게 주방 구석 의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입술을 가만히 대었다가 뗐죠. 그리고 천천히 가스레인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윤의 맨손이 무쇠솥에 뜨거운 손잡이를 움켜쥐었어요. 지글거리는 열기가 손바닥을 태웠지만 서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년아. 숙자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서윤은 있는 힘을 다해 무거운 무쇠솥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팔뚝의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서윤은 그대로 몸을 돌려 거실을 향해 솥을 내던졌죠. 쾅! 솥이 거실 한복판 대리석 바닥에 뒤집어지며 귀가 먹먹해질 만큼 굉장한 굉음이 울렸습니다. 기름진 갈비찜 국물이 사방팔방으로 튀어 벽지를 적셨고 끈적한 양념이 하얀 소파 위로 줄줄 흘러내렸어요. 갈비 덩어리들이 바닥 곳곳에 나뒹굴며 번들거리는 기름 자국을 남겼습니다. 숙자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죠. 실크 잠옷 위에 갈비찜 국물이 튀어 얼룩이 번졌고 숙자의 입이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란을 듣고 2층에서 내려온 남편 민환이 거실의 참상을 보며 얼어붙었어요. 야, 서윤아, 너 지금 미쳐. 서윤이 민환의 말을 끊으며 숙자를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서윤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고 없었고 대신 서늘한 빛이 감돌았죠. 귀한 손님? 우리 아빠 마지막 가시는 길보다 귀한 손님이 세상에 어딨어. 서윤의 목소리가 주방 전체를 꽉 채웠습니다. 그 잘난 밥 당신이 평생 직접 끓여 먹어. 나는 이제 안 해. 숙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평생 고분고분하기만 하던 며느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인연이 감히 시어미한테. 숙자가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숙자의 손목을 정확하게 잡아내렸어요. 다시는 이 손으로 우리 하은이 얼굴에 손대지 마. 다시는. 숙자의 손목에서 서윤의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민환이 겁먹은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며 한 발 뒷걸음질 쳤어요. 서윤은 거실 한편 선반 위에 놓여있던 친정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가장 위에 갈색으로 빛바랜 낡은 가죽 다이어리 한 권이 놓여 있었죠. 서윤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집어 자신의 가방 안에 쑤셔 넣었습니다. 서윤은 하은이를 의자에서 안아 올려 품에 꼭 안았어요. 현관을 향해 걸어가는 서윤의 팔을 민환이 잡아챘습니다. 야, 어디 가는 거야? 엄마한테 당장 무릎 꿇고 사과부터 해. 서윤이 민환의 손을 뿌리치며 눈을 마주쳤죠.
민환의 손가락이 허공을 움켜쥐었습니다. 비켜. 내 앞에서 당장 비켜. 서윤은 현관문을 박차고 나섰어요. 등 뒤에서 숙자의 날카로운 악다구니가 쏟아졌습니다. 야, 이년아. 다시는 이 집 문턱에 발도 못 들여놓을 줄 알아. 죽어도 못 들어와. 서윤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꼿꼿한 등을 세운 채 대문을 지나 골목으로 나섰죠. 택시를 잡아탄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른 아침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서윤의 손바닥에는 뜨거운 솥 손잡이를 잡으며 생긴 시뻘건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손을 꽉 쥐었죠. 손톱이 화상 위를 파고들었지만 서윤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서윤은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문상객 하나 없이 텅 빈 빈소였습니다. 국화꽃 향이 쓸쓸하게 떠돌았고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죠. 서윤이 영정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두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빠, 미안해. 마지막 가시는 길에 제대로 함께 있어드리지도 못했어. 서윤은 이를 악물며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다시는 누구한테도 짓밟히지 않을게. 아빠, 딸, 이제부터 완전히 달라질 거야. 차갑게 식어가는 장례식장의 밤 공기가 서윤의 상복깃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은이가 서윤의 품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고 서윤은 아이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서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 위로 차갑고 예리한 빛이 번지고 있었죠. 평생을 시댁의 종처럼 고개 숙이고 살아왔던 나약한 며느리의 얼굴은 이미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을 모두 마치고 시댁으로 돌아온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윤은 하은이를 안은 채 아파트 복도를 걸어왔죠. 현관 앞에 도착한 서윤의 손가락이 비밀번호 버튼을 눌렀지만 잠금 해제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을 다시 눌러봐도 냉정한 경고음만 되풀이되었어요. 서윤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현관문 옆 바닥에는 서윤의 옷가지와 하은이의 장난감 몇 개가 쑤셔 넣어진 짐가방 3개가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져 있었죠. 철컥. 안쪽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민환이 팔짱을 낀 채 문틀에 기대섰고 그 뒤로 숙자가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손톱을 다듬고 있었어요. 야, 잘 왔다. 민환이 코웃음을 치며 서류 뭉치 하나를 서윤의 가슴팍에 밀어붙였습니다. 이게 뭔데? 서윤이 서류를 펼쳐들었어요. 서윤의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서류에는 서윤이 몰래 엄청난 빚을 졌다는 거짓 차용증 사본과 함께 서윤이 시집 올 때 가져온 전세금 3천만 원이 숙자의 통장으로 이체된 명세서가 찍혀 있었죠.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건 제 돈이에요. 제가 모은 전세금이라고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파에서 일어선 숙자가 느릿느릿 걸어오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내 돈? 증거 있어? 다 우리 집 생활비로 쓴 거야. 감사하게 생각해. 이건 도둑질이에요. 제 명의 통장에서 빼간 거잖아요. 서윤이 악을 쓰자 숙자가 손가락으로 서윤의 이마를 퉁 찍으며 내려다보았습니다. 도둑질? 시집살이 하면서 먹고 자고 한 게 공짜인 줄 알았어? 밥값이야, 밥값. 민환이 서윤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시끄러워. 나가. 오늘부터 이 집에 내 자리는 없어. 나가라고? 밤에 애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는 거야? 서윤이 민환의 팔을 잡았지만 민환은 서윤의 손을 뿌리치며 짐가방들을 복도로 걷어찼습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빚쟁이 주제에 눈치 좀 챙겨.
숙자가 현관문 앞까지 나와서 서윤을 내려다보며 쏘아붙였어요. 꼬라지하고는 친정 애비 죽더니 갈 데도 없지? 그러게 시어미한테 잘할 것이지. 퍽!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서윤은 닫힌 문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어요. 복도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였고 하은이가 서윤의 목을 끌어안은 채 작은 목소리로 칭얼거렸습니다. 서윤의 무릎이 꺾였죠.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서윤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킨 서윤은 짐가방 3개를 끌어안으며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날 밤 서윤은 보증금 없이 월세 20만 원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변두리 시장 골목의 지하 단칸방을 겨우 구했습니다. 반지하도 아닌 완전한 지하였죠. 녹슨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축축한 곰팡내가 코를 찔렀어요. 벽지는 곳곳이 들떠서 까맣게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천장 구석에서는 수도관이 찔끔찔끔 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장판은 냉기를 머금고 있어서 맨발을 딛는 순간 뼛속까지 한기가 스며들었죠. 형광등은 반쪽만 켜졌고 어둑한 방 안에서는 환기구 너머로 골목의 쓰레기 냄새가 쉴 새 없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짐가방에서 꺼낸 얇은 이불 한 장을 장판 위에 깔고 하은이를 눕혔어요. 그런데 하은이의 이마가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체온계를 대어보니 40도가 넘는 고열이었죠. 하은아, 하은아. 엄마 좀 봐. 눈 떠봐. 서윤이 다급하게 아이의 볼을 쓸어내렸어요. 하은이가 간신히 눈을 떴지만 초점이 흐릿했고 까만 입술 사이로 끙끙 앓는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서윤의 뇌리에 숙자가 아이의 입에 밀어넣던 시커먼 한약 알갱이들이 떠올랐어요. 출처도 모르는 그 까만 약을 아이가 벌써 여러 번이나 먹은 거였죠. 설마 그 약 때문에. 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당장 병원에 데려가야 했지만 지갑 안에 남은 돈은 10,000원짜리 2장과 1,000원짜리 몇 장뿐이었어요. 서윤은 수건에 찬물을 적셔 아이의 이마 위에 올렸습니다. 하은이의 작은 손이 서윤의 손가락을 힘없이 쥐었죠. 서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소리를 내면 아이가 놀랄까봐 이불을 입에 물고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이었죠. 서울 시내 최고급 한우 오마카세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에서 숙자와 민환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금박이 올라간 한우 코스 요리와 값비싼 샴페인 병이 줄줄이 놓여 있었어요. 숙자가 샴페인 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입꼬리를 늘어뜨렸습니다. 며느리년 패물이랑 전세금 합치니까 꽤 쏠쏠하네. 역시 돈은 굴릴 줄 알아야 해. 민환이 한우 한 점을 입에 넣으며 킥킥거렸죠. 그러게. 벌써 빈털털이 됐을 텐데 꼬라지 볼만하겠다. 숙자가 샴페인을 한 모금 들이키며 콧바람을 내쉬었습니다. 전현이 감히 갈비찜 솥을 엎어? 평생 밥 빌어먹게 될 거야. 두고 봐. 두 사람의 잔이 짤그랑 부딪히는 소리가 화려한 조명 아래로 울려 퍼졌어요. 같은 시간 지하 단칸방에서 하은이의 열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밤새 찬물 수건을 갈아가며 아이 곁을 지켰죠. 동이 트기 직전 하은이가 간신히 눈을 뜨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엄마, 하은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서윤이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았어요. 하은이가 다시 잠든 것을 확인한 서윤은 짐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이라도 살 돈이 남아있나 주머니를 뒤적이다가 가방 맨 밑바닥에서 손끝에 거친 가죽 질감이 잡혔죠. 장례식 날 무심코 챙겨왔던 아버지의 낡은 가죽 다이어리였습니다. 가장자리가 닳아서 실밥이 풀려 있었고
세월의 때가 묻어 갈색이 거의 검게 변해 있었어요. 서윤이 무심코 첫 장을 펼쳤습니다. 순간 서윤의 눈이 크게 떠졌죠. 빼곡한 아버지의 손글씨가 가득했습니다. 평생 시장 골목에서 국밥집을 운영했던 아버지가 수십 년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적어놓은 비법 국밥 레시피였어요. 육수의 배합 비율, 사골을 끓이는 시간, 양념의 비법 순서까지 모든 것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자 레시피 뒤쪽에 접혀있던 종이 한 장이 떨어졌죠. 서윤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우리 서윤아, 아빠가 남겨줄 수 있는 건 이 낡은 레시피밖에 없다. 하지만 이게 아빠의 전부야. 힘들 때 이걸 펼쳐봐라. 아빠가 평생 쏟아부은 정성이 내 앞길을 밝혀줄 거야. 서윤의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아버지의 크고 투박한 글씨 한자 한자에 기름 자국과 국물 얼룩이 배어 있었어요. 평생 국솥 앞에서 땀 흘리시던 아버지의 두꺼운 손마디가 눈앞에 선했죠. 서윤은 다이어리를 가슴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서윤이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거칠게 닦아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빠, 나 절대 안 무너져. 기어코 살아남아서 저 인간들 피눈물 흘리게 만들 거야. 서윤의 목소리에 떨림은 있었지만 그 안에 단단한 강철이 박혀 있었죠.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서윤은 하은이를 업고 시장 골목을 돌며 음식점들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주방에서 일할 사람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필요 없어, 가봐. 죄송하지만 설거지라도. 자리 없다니까. 10군데, 20군데, 30군데를 넘도록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등에 업힌 하은이가 칭얼거릴 때마다 서윤의 발걸음은 더 빨라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갈 무렵 시장 외곽에 자리 잡은 허름하지만 제법 규모가 있는 국밥집 앞에서 서윤의 발이 멈췄죠. 은숙이네 국밥이라고 적힌 간판 글씨가 반쯤 벗겨져 있었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방에서 커다란 국솥을 저으며 땀을 닦고 있던 중년 여성이 고개를 돌렸어요. 뭐야, 손님 아니면 나가. 퉁명스러운 목소리의 주인이 최은숙이었습니다. 서윤이 하은이를 업은 채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주방일 뭐든 하겠습니다. 설거지도 좋고 청소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은숙이 서윤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 부르튼 손등, 충혈된 눈, 그리고 간절한 눈빛을 말없이 살폈죠. 은숙은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국자로 주방 한 구석의 설거지 자리를 턱 끝으로 가리켰습니다. 거기 서서 그릇이나 닦아. 일 못하면 바로 쫓아낼 거야. 서윤의 입술이 떨렸어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윤은 하은이를 주방 구석 빈 의자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곧바로 산처럼 쌓인 그릇 더미 앞에 섰어요. 뜨거운 국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수증기가 서윤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서윤의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가방 속 아버지의 낡은 다이어리가 묵직한 무게로 서윤의 등을 받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은숙의 국밥집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사골뼈를 씻고 점심 장사가 끝나면 산더미 같은 그릇을 닦았죠. 서윤의 손등은 뜨거운 물과 세제에 절어 갈라지고 터져서 밤마다 하은이가 엄마 손에서 피가 난다며 울먹였어요. 그래도 서윤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은이를 주방 구석 작은 의자에 앉혀두고 틈날 때마다 아버지의 다이어리를 펼쳐 레시피를 외우고 또 외웠죠.
어느 점심 장사가 끝난 오후였습니다. 은숙이 주방에서 육수를 맛보다가 인상을 찡그리며 국자를 내려놓았어요. 이상하네. 오늘 육수가 왜 이렇게 밍밍하지? 설거지를 하던 서윤이 고개를 돌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오늘 물을 넣는 타이밍이 평소보다 빨랐던 건 아닌가요? 무가 너무 일찍 들어가면 단맛이 먼저 빠져서 뒷맛이 얇아져요. 은숙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서윤을 바라보았죠.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한번 맛을 보면 어떤 재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대충 느낌이 와요. 아버지가 국밥집을 하셨거든요. 서윤이 국솥 앞으로 가서 국자로 육수를 한 모금 떠 맛보았습니다. 서윤의 눈이 가늘어지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물을 지금 건져내고 대파 흰 부분을 한 줌만 더 넣으시면 깊은 맛이 다시 살아날 거예요. 은숙이 반신반의하며 서윤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10분 뒤 은숙이 육수를 다시 맛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맛이 완전히 달라졌잖아. 은숙이 국자를 내려놓으며 서윤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어요. 서윤아, 너 보통이 아니구나. 이런 미각은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서윤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어릴 때부터 맛보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게 전부예요. 은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를 내둘렀죠. 훈련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건. 타고난 거라고. 그날 이후 은숙은 서윤에게 설거지 대신 육수 맛보기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의 손을 거쳐간 육수는 하루가 다르게 깊어졌고 단골 손님들이 국물 맛이 확 좋아졌다며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하지만 그 무렵 서윤의 마음 한켠에는 늘 얼음장 같은 불안이 깔려 있었습니다. 민환이 언제든 다시 나타날 거라는 사실을 서윤은 알고 있었죠.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어느 저녁 장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서윤의 앞에 검은 정장 차림의 민환이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어요. 식당 홀 한가운데에 떡하니 서서 서윤을 내려다보는 민환의 얼굴에는 비열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야, 우리 마누라 꼴 좀 봐. 기름때 묻은 앞치마까지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네. 민환이 콧바람을 내쉬며 서류 봉투를 서윤의 젖은 손 위에 거칠게 밀어붙였죠. 서윤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혼 소장과 양육권 박탈 가처분 신청서가 들어 있었어요. 서윤의 손가락 끝이 서류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민환이 한 발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죠. 양육권 뺏기기 싫으면 이혼 소장에 순순히 도장 찍어. 빈털터리 주제에 무슨 수로 애를 키워. 서윤의 턱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민환 옆에 선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차갑게 덧붙였어요. 경제적 양육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아버지 측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시죠. 서윤의 주먹이 앞치마 안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하은이를 빼앗기느니 죽는 게 나았지만 지금 여기서 감정을 터뜨리면 모든 게 끝이라는 것을 서윤은 알았어요. 나가. 서윤이 이를 악물고 한마디만 내뱉었습니다. 민환이 비웃으며 손가락으로 서윤의 이마를 톡 찍었어요. 빈말 마. 한 달 안에 도장 안 찍으면 법정에서 보자고. 그때 가서 울어봐야 소용없어. 민환이 변호사와 함께 식당 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서윤은 매서운 눈으로 쏘아보았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거친 발소리를 내며 다가왔죠. 은숙이 주방에서 국자를 들고 뛰쳐나와 민환이 사라진 문 밖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나쁜 놈의 자식이 남의 가게에 찾아와서 행패야. 다시 한번 얼씬거려봐. 그때는 국자로 대갈통을 쪼개버릴 줄 알아. 은숙이 소금 한 줌을 움켜쥐고
문 밖으로 힘껏 뿌렸어요. 거친 소금 알갱이들이 골목 바닥 위로 흩어졌습니다. 은숙이 돌아서며 서윤의 손에서 구겨진 서류를 빼앗아 갈기갈기 찢어버렸죠. 쓰레기 같은 종이 따위 신경 쓰지 마. 양육권은 무조건 네가 지켜야 해. 알았어? 서윤이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내려다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양육권 지키려면 돈이 있어야 해요. 압도적으로 많은 돈이요. 은숙이 서윤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내 실력을 증명해. 요리로.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장사가 끝난 텅 빈 주방에 서윤만 남았어요. 가스불을 켜고 아버지의 다이어리를 펼쳐놓은 서윤은 식당의 기본 육수에 자신만의 재료 배합을 더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한 숟가락 맛보고 고개를 젓고 재료를 바꾸고 다시 맛보기를 수십 번 반복했죠. 새벽 3시 서윤이 마지막으로 완성한 육수를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서윤의 눈이 천천히 커졌어요. 입안에서 깊고 진한 감칠맛이 겹겹이 퍼져나갔습니다. 이거다. 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은숙이 솥 안의 육수를 맛보는 순간 국자를 떨어뜨렸어요. 서윤아, 너 이걸 혼자 만든 거야? 네. 아버지 레시피를 바탕으로 제 방식대로 바꿔봤어요. 은숙이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하다가 서윤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이 육수는 돈이 돼. 큰 돈이. 한편 서윤이 식당에서 실력을 꽃피우는 동안 민환과 숙자는 서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해 흥신조 직원을 식당 근처에 붙여놓았어요. 골목 건너편 편의점 앞에 야구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하루 종일 서성거리는 것을 서윤은 사흘 만에 알아챘습니다. 서윤은 속이 뒤집어졌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죠. 오히려 철저하게 평범한 주방 보조인 척 연기하며 시댁의 눈을 속였어요. 실험은 한밤중에만 흥신소 직원이 교대하는 새벽 1시 이후에만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윤은 재료를 가지러 들어간 식당 창고 구석에서 먼지가 소복하게 쌓인 채 방치되어 있던 고장난 구형 CCTV 한 대를 발견했어요. 전선이 끊어져 있었고 렌즈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죠. 서윤은 은숙에게도 알리지 않고 퇴근 후 몰래 동네의 전자기기 수리점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서윤은 그 기술자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며 부탁했어요. 이 CCTV를 완벽하게 고쳐주세요. 매장 전체가 찍히도록 사각지대 없이 설치해야 해요. 기술자가 밤새 작업한 끝에 구형 CCTV는 완벽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창고 선반 위 먼지 쌓인 물건들 사이에 렌즈만 살짝 보이도록 은밀하게 재설치해 두었죠. 겉에서 보면 여전히 고장나서 버려진 물건처럼 보였지만 안에서는 빨간 불빛 하나 없이 조용히 녹화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서윤은 혼자서 모니터 화면을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홀 전체와 주방 입구, 뒷문까지 빠짐없이 잡히고 있었죠.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서윤이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창고 문을 닫았어요. 그 무렵 서윤의 특제 육수가 메뉴에 반영되면서 국밥집의 매출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한 그릇 먹어본 손님이 다음 날 2명을 데려오고 그 2명이 또 4명을 데려왔죠.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은숙이네 국밥 맛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매출 장부의 숫자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을 본 은숙이 서윤의 등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이 기세면 내일은 건 신메뉴를 내놓을 수 있겠어. 서윤이 뜨거운 국솥의 수증기 너머로 고개를 들며 작게 미소 지었죠. 아직 멀었어요. 좀 더 완벽하게 만들어야 해요.
서윤의 도약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숙자가 사립학교 교사로 일하는 자신의 딸 유진에게 전화를 걸어 독이 묻은 지시를 내렸어요. 유진아, 그년의 식당을 박살내야 해.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 며칠 뒤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마스크를 두른 강유진이 서윤의 국밥집 건너편 골목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진은 전봇대 옆에 기대선 채 식당의 출입구와 뒷문, 직원들의 동선을 차갑게 살피고 있었어요. 유진의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올라갔습니다. 이혼 소장이 날아오고 일주일이 지난 주말 아침이었어요. 출근한 서윤을 은숙이 조용히 사장실로 불렀습니다. 사장실이라고 해봤자 창고 옆 허름한 방 한 칸이었지만 은숙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죠. 은숙이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서윤의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서윤아, 이거 봐. 서윤이 서류를 들여다보았어요. 신메뉴 개발 위임 계약서였습니다. 서윤에게 식당 주방의 모든 권한을 넘기고 수익의 일정 비율을 서윤의 몫으로 정산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사장님, 이건...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숙이 서윤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으며 말했어요. 서윤아, 내 뒤엔 내가 있어. 저런 버러지들한테 쫄지 말고 내 요리나 똑바로 해내. 은숙의 투박한 손바닥에서 전해오는 온기가 서윤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서윤의 코끝이 시큰해졌지만 눈물 대신 단단한 미소를 지었죠. 사장님,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은숙이 서윤의 손등을 탁 치며 웃었어요. 후회는 무슨... 네가 못하면 내가 직접 국자로 때릴 테니까 걱정 마. 든든한 조력자를 얻은 서윤은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아버지의 레시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리미엄 국밥 신메뉴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사골뼈의 굵기와 양을 달리하며 육수를 끓이고 양념의 배합 비율을 그램 단위로 조절했죠. 서윤의 절대 미각은 혀끝에 닿는 미세한 차이까지 잡아내며 완벽에 가까운 맛을 만들어갔어요. 열흘간의 밤샘 끝에 완성된 서윤의 프리미엄 국밥이 메뉴판에 올랐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죠. 첫날 점심 한 그릇을 맛본 손님이 숟가락을 내려놓지 못하고 국물까지 싹싹 비워냈어요. 그 손님이 오후에 지인 5명을 데리고 다시 왔습니다. 사흘 만에 입소문이 시장 전체로 퍼졌고 일주일이 지나자 점심시간마다 식당 앞에 50m가 넘는 대기줄이 늘어섰죠. 줄 서서 먹는 국밥집이 시장에 생겼대. 거기 육수가 장난이 아니래. 시장 상인들이 서로에게 귀띔했어요. 매출은 하루가 다르게 뛰었고 은숙은 서윤의 어깨를 두드리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서윤아, 장사한 지 20년 만에 이런 대기줄은 처음이야. 서윤이 땀을 닦으며 국솥 앞에서 대답했어요. 아직 시작이에요, 사장님. 더 잘할 수 있어요. 서윤의 눈에 자신감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가 밤에 열없이 곤히 잠들고 통장에 월급이 찍힐 때마다 서윤은 양육권 소송을 준비할 힘이 한 뼘씩 자라나는 것을 느꼈죠. 하지만 서윤의 도약을 누군가가 이를 갈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오후 3시 브레이크 타임이었어요. 서윤과 직원들이 늦은 점심을 먹으러 식당을 비운 사이 뒷골목에 세워둔 검은색 승용차 안에서 짙은 선글라스의 강유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트렁크에서 검은 비닐봉지 2개와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채집통 하나를 꺼내 들었죠. 마스크를 코 위까지 끌어올린 유진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뒷문 쪽으로 빠르게 스며들었어요. 삐걱. 뒷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은 장갑을 낀 손으로 냉장고 옆에 놓인 신선한 육수통의 뚜껑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내일 장사에 쓸 서윤의 정성이 담긴 육수가 가득 차 있었죠. 유진이 검은 비닐봉지에 매듭을 풀었습니다. 봉지 안에서 코를 틀어막게 만드는 썩은 냄새가 솟아올랐어요. 시커멓게 변색되고 진물이 흐르는 부패한 고기 덩어리들이 봉지 안에 가득했습니다. 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썩은 고기 덩어리들을 육수통 안에 거침없이 쏟아부었어요. 이 맛 좀 봐라, 서윤아. 유진이 코웃음을 치며 중얼거렸죠. 이어서 유진은 플라스틱 채집통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내며 수십 마리의 바퀴벌레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유진은 주방 조리대 위, 홀 테이블 구석, 찬장 안쪽에 바퀴벌레들을 한 움큼씩 뿌려댔습니다. 갈색 바퀴벌레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벽과 바닥을 타고 기어다니기 시작했죠. 범행을 마친 유진은 장갑을 벗어 비닐봉지에 쑤셔 넣고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탄 유진은 곧바로 관할 구청 위생과에 전화를 걸었어요. 은숙이네 국밥이라는 식당인데요. 주방에 바퀴벌레가 들끓고 고기에서 악취가 나요. 당장 점검 좀 나와주세요. 유진이 전화를 끊으며 선글라스 너머로 식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의 입꼬리가 잔인하게 올라갔죠. 저녁 5시 저녁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 주방으로 돌아온 서윤의 코에 가장 먼저 비릿하고 역겨운 악취가 훅 끼쳤어요. 이 냄새가 뭐야? 서윤이 주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경악했습니다. 조리대 위로 갈색 바퀴벌레 떼가 줄지어 기어다니고 있었고 육수통 안에서는 부글부글 부패한 가스가 올라오며 구역질 나는 악취를 뿜어내고 있었어요. 은숙이 뒤따라 들어오다가 바닥에 기어다니는 바퀴벌레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미처 수습할 틈도 없었죠. 식당 문이 벌컥 열리며 구청 위생과 직원 3명이 경찰 2명과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신고 접수된 업소입니다. 주방 점검 나왔습니다. 위생과 직원이 주방으로 성큼성큼 들어서며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조리대와 악취 나는 육수통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이건 영업정지 사유입니다. 당장 처분 들어갑니다. 직원의 단호한 목소리에 은숙이 다급하게 달려들었죠. 아니, 잠깐만요. 우리 식당이 원래 이런 데가 아니에요. 누가 일부러 넣은 거라고요. 현재 상태로만 판단합니다. 변명은 이해 신청으로 하세요. 위생과 직원이 냉정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식당 밖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소문을 듣고 몰려든 유튜버 서너 명이 휴대폰 카메라를 식당 안으로 들이밀며 실시간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식당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되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우르르 모여들어 식당 앞이 아수라장이 되었죠. 서윤은 엉망이 된 주방 한가운데 서서 2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한 달간의 밤샘, 매일 새벽의 땀, 아버지의 레시피에 담긴 정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서윤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은숙이 서윤의 팔을 잡으며 울먹였죠. 서윤아, 어떡해. 이러다 진짜 문 닫게 되는 거 아니야? 무너질 듯 비틀거리던 서윤의 시선이 주방을 넘어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창고 선반 위 먼지 쌓인 물건들 사이에 은밀하게 자리 잡은 구형 CCTV의 렌즈가 어둠 속에서 서윤을 향해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서윤의 흔들리던 동공이 멈췄습니다. 서윤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죠. 위생과 직원이 가방에서 영업 정지 처분서를 꺼내 식당 출입문에 붙이려는 순간이었어요. 잠깐만요. 서윤의 목소리가 아수라장이 된 식당 안을 꿰뚫었습니다. 위생과 직원의 손이 멈췄죠. 서윤은 주방을 가로질러 창고 안으로 성큼 들어갔어요. 먼지 쌓인 선반 위에서
구형 CCTV에 연결된 소형 모니터를 꺼내든 서윤이 홀 한가운데 테이블 위에 그것을 탁 올려놓았습니다. 이걸 먼저 보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서윤이 모니터 전원을 켰어요. 화면이 밝아지자 위생과 직원과 경찰의 시선이 일제히 모니터에 꽂혔습니다. 오후 3시 15분 뒷문으로 몰래 스며드는 선글라스 쓴 여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여자가 검은 비닐봉지에서 썩은 고기 덩어리를 꺼내 육수통에 쏟아붓는 장면, 채집통에서 바퀴벌레를 주방 곳곳에 뿌리는 장면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녹화되어 있었어요. 이게 위생과 직원이 눈을 크게 뜨며 모니터에 코를 들이밀었습니다. 외부인이 고의로 투입한 겁니다. 우리 식당의 위생 문제가 아니에요. 서윤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경찰 한 명이 모니터 속 여자의 얼굴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서윤의 시선이 식당 밖으로 향했습니다. 유리문 너머 구경꾼 틈에 섞여 팔짱을 끼고 서 있던 선글라스 쓴 여자가 보였어요. 유진이었죠. 유진은 식당이 망하는 꼴을 즐기려고 현장을 떠나지 않은 거였습니다. 서윤이 식당 문을 벌컥 열고 나갔어요. 인파를 헤치며 유진의 앞에 선 서윤이 유진의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뭐야? 나. 유진이 몸을 비틀었지만 서윤의 소나기는 쇠집게처럼 풀리지 않았죠. 서윤은 유진을 그대로 식당 홀 안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유진의 선글라스가 바닥에 떨어져 미끄러졌습니다. 서윤이 유진을 모니터 앞에 세웠습니다. 화면 속에서 썩은 고기를 붓고 있는 여자의 얼굴과 지금 서윤 앞에 서 있는 유진의 얼굴이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유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죠. 허위 신고, 영업 방해. 아가씨, 이 영상 경찰에 넘어가면 그 잘난 사립학교 선생님 자리는 어떻게 될까? 서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건 오해야. 나 아니거든. 영상 조작한 거 아니야? 유진이 악을 쓰며 발버둥 쳤어요. 서윤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형, 바퀴벌레 한 50마리면 돼요? 썩은 고기는 제가 미리 구해놓을게. 유진의 목소리였어요. 그래, 위생과 신고는 내가 타이밍 맞춰서 넣어줄 테니까 너는 브레이크 타임에 넣고 빠져. 흥신소 브로커의 목소리가 뒤이어 흘러나왔습니다. 녹취록이 재생되는 동안 유진의 무릎이 힘을 잃었어요. 유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죠. 이 정도면 충분하시죠? 서윤이 경찰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찰 2명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유진에게 다가갔어요. 강유진, 업무방해 및 허위 신고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일어나세요. 딸깍. 수갑이 유진의 양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유진의 눈이 공포로 뒤집혔어요. 안 돼. 나 교사야. 수갑은 안 돼. 제발. 유진이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었지만 경찰은 냉정하게 유진을 일으켜 세웠죠. 식당 밖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던 유튜버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수갑찬 유진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방금 반전입니다. 바퀴벌레를 직접 풀었던 범인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유튜버의 흥분된 목소리가 생중계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유진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이 수십만 명의 화면에 동시에 송출되었습니다. 위생과 직원이 영업 정지 처분서를 도로 가방에 집어넣으며 서윤에게 고개를 숙였죠. 오해가 있었습니다. 처분은 철회하겠습니다. 은숙이 주저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 서윤을 와락 끌어안았어요. 서윤아, 네가 해냈어. 네가 해냈다고. 서윤은 은숙의 등을 토닥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전국의 주요 뉴스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사가 도배되었어요. 사립학교 교사, 국밥집에 바퀴벌레 풀고 허위 신고 신우이의 엽기적 영업방해, CCTV에 딱 걸려 같은 제목들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를 차지했죠. 유진은 즉각 파면 처리되어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당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서윤의 국밥집은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어요. 억울한 누명을 벗은 국밥집, 맛도 스토리도 있는 식당이라는 호평이 쏟아졌고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금고에 현금 다발이 쌓여갔고 은숙은 돈을 세다가 손이 저릴 지경이었죠. 그 무렵 서윤은 새 매장 확장을 위해 시장 인근 대형 상가의 임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성공의 첫 발을 내디뎠어요.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유진의 체포 소식에 가슴을 치며 쓰러졌던 숙자는 병원 침대에서 간신히 일어나 텔레비전을 켰어요. 화면에 뜬 뉴스 속보가 숙자의 눈동자를 꿰뚫었죠. 수백억 규모 신도시 상가 분양 사기, 피해자 속출. 숙자가 전 재산을 털어 투자했던 바로 그 상가 분양 사업이었습니다. 숙자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숙자가 떨리는 손으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고객님 명의 계좌 잔액은 현재 3,200원입니다. 전화기가 숙자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죠. 며칠 뒤 숙자의 호화로운 대저택 현관문과 거실 유리창에 빨간 압류 딱지가 무자비하게 붙기 시작했어요. 숙자가 유진의 합의금이라도 마련하려고 아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사기 소식이 퍼진 뒤로는 전화를 받아주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서윤은 유진 측에서 보내온 합의 요청서를 읽지도 않고 반으로 접어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합의는 없어. 끝까지 간다. 서윤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죠. 유진은 그대로 재판에 넘겨졌고 서윤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혼 전문 변호인단을 꾸려 민환의 양육권 소송에 대한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지하 단칸방 이불 위에서 잠든 하은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어요. 하은이의 볼이 예전보다 통통하게 올라 있었고 입꼬리에는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윤이 아이의 이마에 입술을 가만히 대었죠. 엄마가 지켜줄게. 아무도 널 못 건드려. 서윤은 깊고 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시장 골목의 가로등 불빛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대형 직영 매장 오픈을 하루 앞둔 오후였습니다. 서윤은 새 매장의 주방에서 직원들에게 육수 끓이는 순서를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었어요. 테이블 배치를 점검하고 간판 조명을 확인하고 개업 준비에 온 신경을 쏟고 있었죠. 서윤의 주머니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린이집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하은이 어머니시죠? 하은이가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졌어요. 지금 119에 연락했는데 빨리 오셔야 합니다. 서윤의 손에서 들고 있던 메뉴판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가슴 밑바닥까지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하은이가 피를 토했다고요? 지금 어디로 가면 돼요? 서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전화기를 붙잡은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하던 일을 모두 내팽개치고 매장을 뛰쳐나갔어요. 택시를 잡을 겨를도 없이 대로변으로 뛰어나가 지나가는 차를 막아 세웠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까지 가는 20분이 20년처럼 길었죠. 응급실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간 서윤의 눈에 하얀 이동 침대 위에 누운 작은 몸이 보였어요. 하은이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꼬리에는
아직 붉은 핏자국이 마르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간호사 2명이 아이의 팔에 주사 바늘을 꽂고 있었죠. 하은아. 서윤이 침대 옆으로 달려갔어요. 하은이의 손이 축 늘어져 있었고 감긴 눈꺼풀이 파랗게 실핏줄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아이가 중환자실로 올라갑니다. 지금 상태가 많이 위중해요. 간호사의 말에 서윤의 다리가 풀렸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의 풍경은 서윤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산소호흡기가 하은이의 코와 입을 덮고 있었고 가느다란 팔뚝에는 수액줄이 2개나 꽂혀 있었어요. 생명유지장치의 삐 하는 규칙적인 경고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죠. 서윤은 유리창에 양손바닥을 짚고 이마를 갖다 대었습니다. 하은아, 엄마 여기 있어. 눈 떠봐. 제발. 서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갈갈이 찢어져 있었어요. 담당 의사가 복도로 나와 서윤 앞에 섰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죠. 보호자분, 아이의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혈중 중금속 수치가 정상치의 수십 배를 넘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중금속 성분이 체내에 쌓여온 것으로 보여요. 간 기능이 급격하게 나빠져서 지금 아이가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중금속이요? 서윤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아이가 최근에 출처 불명의 약이나 건강식품을 섭취한 적이 있나요? 의사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서윤의 뇌리의 한 장면이 번개처럼 스쳤죠. 숙자가 하은이의 턱을 움켜쥐고 입을 벌려 새까만 알갱이를 밀어넣던 그 새벽 주방. 아이의 입꼬리로 까만 약물이 흘러내리던 그 장면. 뼈가 튼튼해지는 비싼 약이라며 아이에게 강제로 먹이던 숙자의 뻔뻔한 얼굴. 서윤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있어요. 시어머니가 아이한테 먹이던 까만 약이 있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바닥에서부터 끌어올랐습니다. 서윤은 즉각 지하 단칸방으로 달려가 짐 속에 보관하고 있던 그 까만 약재 찌꺼기를 봉지째 들고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의사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 분석해 주세요. 제발 빨리요. 대학병원 독성학 연구실에 긴급 의뢰가 들어갔죠. 서윤은 중환자실 앞 딱딱한 의자에 앉아 결과를 기다렸어요. 복도의 형광등 빛이 서윤의 창백한 얼굴 위로 푸르스름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서윤의 손톱이 자신의 허벅지를 파고들었지만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죠. 2시간 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나왔어요. 의사의 표정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약이 아닙니다. 유통기한이 10년 넘게 지난 산업 폐기물 수준의 중금속 오염 덩어리예요. 납, 수은, 카드뮴 성분이 기준치를 수백 배 초과했습니다. 이걸 아이한테 먹였다는 건 의사가 말을 잇지 못했죠. 서윤의 2 눈에 시뻘건 핏발이 섰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검사 결과지가 구겨지며 찢어졌어요. 서윤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끌어넘치는 분노였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어디서 주워왔는지도 모를 폐기물 덩어리를 자기 손녀 입에 쑤셔 넣은 거였죠. 뼈가 튼튼해지는 비싼 약이라던 그 말이 서윤의 귓속에서 미칠 듯이 울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병원 로비의 자동문이 열리며 민환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민환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윤아. 민환이 서윤 앞에 서며 서류를 내밀었죠. 애가 이렇게 아픈데 네가 키울 수 있겠어? 양육권 포기 각서야. 여기 서명해. 그러면 내가 애 치료비를 대줄게. 서윤은 민환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자기 딸이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는 이 순간에도 양육권 각서를 들이미는 남자의 얼굴이 서윤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 얼굴에 걱정은 없었고 오직 계산만 있었죠. 서윤이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서윤의 손이 민환의 멱살을 움켜쥐었어요. 민환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서윤은 민환의 상체를 잡아 비틀어 로비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쿵! 민환의 등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울렸죠. 서류 봉투가 허공에 흩어졌어요. 이 인연이. 민환이 악을 썼지만 서윤은 민환의 가슴팍을 발로 눌러 일어서지 못하게 짓밟았습니다. 서윤의 눈이 돌아가 있었어요. 눈물도 없었고 떨림도 없었습니다. 오직 살기만이 서윤의 두 눈에 가득 차 있었죠. 오숙자, 당신이 내 딸 목숨까지 가지고 장난을 쳐? 뼈대까지 박살내줄게. 기대해. 서윤의 목소리에서 온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민환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서윤은 민환의 가슴팍에서 발을 떼고 뒤돌아섰죠. 바닥에 누운 민환을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서윤은 휴대폰으로 은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부탁이 있어요. 하은이 병실 앞을 지켜주세요. 아무도 들이지 마시고 경호원도 불러주세요. 은숙이 다급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야, 서윤아? 하은이 괜찮은 거야?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하은이를 지켜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전화를 끊은 서윤은 지하 단칸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옷장 안쪽 깊숙이 숨겨둔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어요. 서윤이 지난 몇 달간 흥신소를 통해 샅샅이 뒤져 모아둔 것들이었죠. 민환의 회사 공금 횡령 장부, 숙자의 차명 계좌 탈세 내역, 부동산 위장 거래 기록이 빼곡하게 담긴 서류 뭉치가 서윤의 두 손 안에 있었습니다. 서윤은 서류 뭉치를 가방에 넣고 지퍼를 거칠게 잠갔어요. 중환자실에서 생명유지장치의 경고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유리창 너머 누워있는 하은이를 한번 바라보았죠. 서윤의 입술이 실처럼 얇게 다물렸어요. 서윤은 몸을 돌려 병원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서윤의 발걸음은 검찰청과 국세청을 향하고 있었죠. 서윤의 가방 안에서 서류 뭉치가 묵직한 무게로 어깨를 눌렀지만 서윤의 등은 한치도 구부러지지 않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닷새째 되는 새벽 하은이의 간 수치가 극적으로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하은이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엄마를 부르는 순간 서윤은 침대 옆에서 아이의 손을 잡은 채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았죠. 엄마, 배고파. 그래, 우리 하은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많이 먹자. 서윤이 아이의 이마에 입술을 대며 웃었어요. 하은이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것을 확인한 서윤은 은숙과 경호원에게 병실을 맡긴 뒤 곧장 움직였습니다. 그날 오전 서윤은 검찰청 민원실의 문을 열었어요. 접수 창구 앞에 선 서윤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담당 직원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횡령 증거와 차명 탈세 장부입니다. 전부 원본이에요. 서류를 훑어보던 직원의 눈이 커졌죠. 이건 금액이 상당한데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서윤은 같은 날 오후 국세청에도 숙자의 차명 계좌 내역과 부동산 위장 거래 기록 사본을 접수했어요. 서윤의 서류 뭉치 안에는 민환이 재직 중인 회사의 공금을 빼돌린 횡령 장부, 숙자가 자녀 명의와 지인 명의로 분산해 놓은 탈세 내역, 그리고 두 사람이 서윤의 전세금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작성한 허위 차용증까지 빠짐없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틀 뒤 검찰과 국세청의 합동조사가 전격적으로 시작되었죠. 이른 아침 숙자의 대저택 앞에 검은 차량 4대가 줄줄이 멈춰 섰어요.
검찰 수사관과 국세청 조사관들이 일제히 차에서 내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오숙자 강민환.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문 여세요. 숙자가 잠옷 차림으로 허겁지겁 현관문을 열었죠. 조사관들이 거실로 밀고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영장도 없이 남의 집에. 숙자가 악을 썼지만 수사관이 영장을 숙자의 코앞에 들이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장 여기 있습니다. 비켜주시죠. 조사관들은 거실 벽장 안에 숨겨져 있던 금고를 전동 드릴로 열어젖혔어요. 금고 안에서 현금 다발, 금목걸이와 금반지가 담긴 보석함, 차명 부동산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사관들이 증거물을 하나하나 박스에 담아 밖으로 나르기 시작했죠. 2층에서 내려온 민환이 거실의 참상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잠깐만요. 이건 다 오해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민환이 수사관의 팔을 붙잡으며 발버둥 쳤지만 수사관은 민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강민환, 회사 공금 횡령 혐의로 동행조사 나왔습니다. 따라오시죠. 민환의 양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같은 시각 국세청은 숙자가 빼돌린 탈세액과 막대한 추징금을 부과하며 숙자 명의의 남은 부동산과 통장을 모조리 동결해버렸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에 끌려온 민환은 의자에 앉자마자 태도를 바꿨죠. 변호사 불러주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민환은 변호사가 도착하기도 전에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횡령도 탈세도 전부 어머니가 시킨 겁니다. 어머니가 돈을 빼돌리라고 했고 며느리 전세금 빼는 것도 어머니 짓이었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민환의 자술서가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즉각 숙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숙자가 취조실에 끌려온 날 민환이 자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숙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그 자식이 뭐라고 했어? 숙자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며칠 뒤 검찰청 대질조사실이었어요. 수갑을 찬 민환과 숙자가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검사가 민환의 자술서를 숙자 앞에 펼쳐놓았죠. 숙자가 자술서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마지막 줄까지 읽은 숙자의 고개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숙자의 눈이 민환을 향해 꽂혔죠. 민환아, 네가 애미한테 이럴 수가 있어? 숙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민환이 고개를 돌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이잖아. 다 엄마가 시킨 거잖아. 엄마가 위장 이혼시키고 돈 빼돌리라고 했잖아. 왜 나한테 덤터기를 씌워? 민환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악을 썼죠. 숙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숙자가 수갑 찬 손으로 테이블 위 자술서를 집어 민환의 얼굴에 내던졌습니다. 이 호로 자식아,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애미를 팔아먹어. 넌 내 아들도 아니야. 숙자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민환에게 달려들었어요. 수갑 찬 두 손으로 민환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나 미쳤어. 민환이 숙자를 밀쳐냈지만 숙자는 미친 듯이 매달렸죠. 조사관 2명이 달려들어 두 사람을 떼어놓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숙자가 울부짖었고 맞은편에서 민환은 풀린 넥타이를 움켜쥔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조사실 뒤편 참관 유리창 너머에서 서윤이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윤의 표정에는 분노도 슬픔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건조한 시선만이 유리창 너머의 두 사람을 관통하고 있었죠. 검사가 서윤에게 마이크를 건넸어요. 서윤이 마이크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사실 스피커를 통해 서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그 더러운 밥그릇 싸움 감옥에 가서도 평생 해봐. 숙자와 민환이 동시에 스피커를 올려다보았어요. 서윤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두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숙자가 유리창을 향해 두 무릎을 꿇었지만 서윤은 이미 참관실의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죠. 수사와 재판은 거침없이 진행되었어요. 검찰은 두 사람의 진술을 교차 검증하여 민환과 숙자 모두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정격 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정에서 민환은 징역 5년, 숙자는 징역 7년과 막대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죠. 판사가 형량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숙자는 방청석을 향해 억울하다며 발악했지만 법정 경위가 숙자의 입을 틀어막듯 자리로 끌어앉혔어요. 민환은 고개를 떨군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의 꼼꼼한 법적 대처로 인해 과거 숙자와 민환이 빼돌렸던 서윤의 전세금까지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온전히 환수 조치되었어요. 이혼 판결에서도 서윤은 단독 양육권을 확보했죠. 감옥에 들어간 뒤에도 두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면회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숙자는 민환에게 배은망덕한 놈이라 침을 뱉었고 민환은 숙자를 향해 독한 년이라 욕을 퍼부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원수지간이 되어버린 모자의 꼴을 교도관들조차 혀를 찼죠. 하은이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날 오후 서윤은 병원 퇴원 수속을 마치고 하은이의 손을 잡았어요. 병원 로비를 나서며 서윤이 깊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 깊이 짓눌려 있던 돌덩어리가 비로소 굴러 떨어지는 느낌이었죠. 하은아,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엄마 밥 먹으러 가자. 엄마가 만든 국밥. 하은이가 서윤의 손을 꼭 쥐며 해맑게 웃었어요. 서윤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지만 입가에는 오랜만에 온기 가득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년이 흘렀습니다. 서윤의 이름 석자는 이제 대한민국 외식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비법 레시피에서 시작된 국밥 한 그릇은 전국 50개가 넘는 가맹점을 거느린 초대형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습니다. 서윤은 그 프랜차이즈의 대표이사였죠. 주말 저녁 서윤은 서울 시내 최고급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을 예약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최상급 코스 요리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은숙이 들어왔어요. 은숙은 어색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는데 넥타이 매듭이 비뚤어져 있었죠. 야, 서윤아. 이런데 왜 불러? 나는 시장 국밥집이 편한데. 은숙이 의자에 앉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서윤이 은숙의 맞은편에 앉으며 미소 지었어요. 사장님, 오늘은 제가 꼭 대접하고 싶었어요. 참으시고 앉아 계세요. 은숙이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돌렸죠. 뭘 대접이야? 네가 다 한 건데. 아니에요.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어요. 서윤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은숙이 앞에 놓았습니다. 은숙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은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은숙의 눈이 동그랗게 떠졌죠. 이게 뭐야? 서울 최고 상권 한복판에 있는 대형 상가 건물이에요. 사장님 이름으로 명예 이전 다 끝났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은숙의 입이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서류 위에 찍힌 자기 이름과 수십억 원대 건물의 주소를 번갈아 보던 은숙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 떨어졌죠. 이런 걸 어떻게 해? 서윤아, 이건 너무 큰 거야. 은숙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윤이 은숙의 투박한 손을 두 손으로 잡았어요.
사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건 그보다 훨씬 큰 거였어요. 갈 곳 없는 저한테 일자리를 주고 잘 곳을 주고 믿어주셨잖아요. 이건 제 마음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은숙이 서윤의 손을 꽉 쥐며 한참을 말없이 울었습니다. 서윤도 눈시울이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입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서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펜트하우스의 넓은 거실에 따스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원목 식탁 위에는 서윤이 직접 차린 최고급 아침 식사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따뜻한 온돌이 깔린 넓은 거실 바닥에서 훌쩍 자란 하은이가 맨발로 뛰어왔죠. 엄마, 배고파. 빨리 먹자. 하은이가 의자에 올라앉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볼이 사과처럼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서윤이 하은이의 앞접시에 음식을 덜어주며 웃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하은아. 오늘 엄마가 특별히 맛있게 했거든. 하은이가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소리쳤어요. 엄마, 이거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서윤이 하은이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아이의 이마에 입술을 대었습니다. 넓은 유리창 너머로 한강 위에 아침 햇살이 금빛으로 부서지고 있었죠.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비좁은 골목 안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아래로 악취가 진동하는 고시원 건물이 서 있었어요. 기나긴 현기를 모두 채우고 만기 출소한 숙자와 민환이 좁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숙자의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어 푸석푸석했고 민환의 양볼은 쑥 꺼져 있었어요. 두 사람 다 출소 때 입었던 낡은 옷 한 벌이 전부였죠. 고시원 공용 주방에 들어선 숙자의 눈에 싱크대 옆 바닥에 놓인 잔반통이 보였습니다. 다른 고시원 입주자가 버리고 간 것인지 쉰내가 올라오는 밥알과 시든 나물 몇 점이 통 안에 뒤섞여 있었어요. 숙자가 잔반통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비켜. 내가 먼저야. 민환이 숙자의 손을 밀치며 잔반통을 잡아당겼어요. 뭐가 먼저야? 나도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숙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숙자가 민환의 뺨을 힘껏 갈겼어요. 짝! 이 호로 자식이 애미한테 밥그릇까지 빼서 감옥에서도 모자라. 민환이 뺨을 감싸 쥐더니 숙자의 팔을 잡아 바닥으로 밀쳐냈습니다. 숙자가 공용 주방의 더러운 바닥에 넘어져 쓰러졌죠. 밥그릇 싸움은 엄마가 더 잘하잖아. 평생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이. 민환이 잔반통에서 밥알을 손으로 집어 입에 쑤셔 넣었어요. 바닥에 누운 숙자가 민환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배은망덕한 놈아. 두 사람의 비명 섞인 다툼 소리가 좁은 고시원 복도에 메아리 쳤어요. 문을 열고 내다보던 옆방 입주자가 혀를 차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펜트하우스의 따뜻한 아침 식탁과 고시원 바닥의 차갑고 비참한 잔반 다툼. 두 풍경은 인과응보라는 네 글자를 이보다 더 선명하게 증명할 수 없었죠. 주말 오전 서윤은 훌쩍 자란 하은이의 손을 잡고 교회로 나섰어요.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야트막한 언덕 위에 친정아버지의 산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잔디가 새파랗게 돋아난 산소 앞에 무릎을 꿇은 서윤이 가방에서 낡은 가죽 다이어리를 꺼냈어요. 가장자리가 닳고 실밥이 풀린 그 다이어리를 서윤은 비석 위에 소중하게 올려놓았습니다. 아빠, 딸 왔어. 서윤의 목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퍼졌어요. 아빠가 남겨준 이 레시피 덕분에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이제야 당당하게 인사할 수 있게 됐어. 서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서윤의 옆에 쪼그려 앉으며
비석을 바라보았죠. 엄마, 외할아버지가 우리 보고 계신 거야? 그럼 하늘에서 우리 하은이 이쁜 거 다 보고 계실 거야. 서윤이 하은이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대답했어요. 산소 주위로 향긋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장의 텅 빈 빈소에서 느꼈던 차갑고 비참했던 그 감각이 봄바람 속으로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죠. 서윤이 천천히 눈을 떠 하은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산소 너머로 맑고 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잘난 시댁 손님들 밥상 차려주느라 평생을 버렸었는데 이제야 알겠어요. 내 인생의 진짜 귀한 손님은 나 자신과 바닥에 있던 나를 믿어준 사람들이라는 거리요. 서윤의 독백이 봄바람에 실려 산소 너머로 퍼져갔어요. 비석 위에 올려놓은 낡은 가죽 다이어리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윤이 하은이의 손을 잡고 산소 앞에서 일어섰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봄 햇살 아래로 나란히 길게 뻗었죠. 서윤의 당당한 뒷모습 위로 따스한 빛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 서윤은 친정아버지의 장례식 날조차 밥상을 차리라며 종처럼 부리던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짓밟히고 또 짓밟혔습니다. 전세금을 빼앗기고 아이와 함께 곰팡이 피는 지하 단칸방으로 내몰렸죠. 하지만 서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레시피 한 권을 붙잡고 기어이 일어섰어요. 밑바닥에서 손을 내밀어준 사람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독한 마음 하나로 자신의 힘을 만들어갔죠. 반면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 손녀에게까지 해를 끼쳤던 시어머니와 남편은 결국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도 잔반통 하나를 두고 서로 물어뜯는 비참한 꼴이 되었죠.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이치가 하나 있습니다. 남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 그 못은 반드시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힘든 바닥이라도 진심으로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화면 아래 빨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곳의 날씨가 어떤지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